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 경제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 하는 대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전문가 또 채권 전문가 마경환 대표님을 다시 한번 모셔서 심층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혹시 모르니까 네. 인사 한번 또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번 출연하셔서 인사도 이렇게 네. 이 경익남 인사법이에요. 아 그래요? 김원석입니다. 이렇게 아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표님하고 이게 거시경제 움직임 예. 네 그 속에서의 투자 방향 잡는 이런 토론을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좀 바쁘신 시간인데 또 일부러 빼셔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강하게 첫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공포감에 지금 갑자기 휩싸였습니다. 네.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 이 대질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답변 드리기 전에 교수님하고 요 직전에 제가 출연한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마 12월 초순 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기고 그다음에 이제 취임하기 전 네. 그때 이제 교수님이 좀 음 출연을 요청하셔서 와서 예.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한 3 개월 전? 예. 3 개월 전에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신 게 있고 그때 교수님하고 말씀 나눴던 게 너무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이션 정책일까 아니면은 디플레이션 될까 뭐 이런 그때 말씀 주신 게 맞아요. 있는데 그때 교수님이 질문 주신 거에 제가 이렇게 답한 걸로 기억납니다. 뭐냐면은 저는 숏텀으로는 인플레이션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쪽이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의 영향일 거라고 저는 그때 답변 드렸고 현재 그 기조와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은 인제 당 도널드 트럼프 정책 자체가 아주 숏텀으로는 인제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인플레이셔너리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는데 단지 이제 그 이슈가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은 그게 그런 부분이 좀 뒤로 가서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될 건지인데 저는 인제 후자죠. 후자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어 1월 중순에 제가 금년 한 적어도 앞으로 한 3 개월 내지 한 5 개월 정도를 미국의 CPI가 시장 예측보다 좀 더 강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봤던 이유가 크게 한 3 가지 요인인데 네. 첫 번째는 미국의 CPI를 지난 2-3 년간을 분석해 보면 분기별 CPI를 분석을 해 보면 쿼터 1 분기가 항상 제일 높고 그 이후에 물가가 좀 떨어지는 어떤 패턴을 보였고 그래서 보통 1 분기 CPI가 계절성을 보이다 보니 계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 1 분기에 해당되는 2, 3, 4 정도가 물가가 좀 생각보다 높게 나올 거고 근데 사실 여기에 뉘앙스는 그럼 고 지난 다음부터 내려간다는 뜻이죠. 예 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인데 도널드 트럼프의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1 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먼저 킥오프 시작했던 게 관세 정책인데 관세 정책의 영향을 보면은 뭐 교수님도 그러면 비슷하니까 저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관세 정책의 영향은 저는 단기는 약간 인플레이션 유발을 하지만 중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디플레이션을 간다는 게 제 견해였는데 실제로 1기 때 보면은 28년 7월 8월 달부터 이제 8월 달 정도 공적으로 이제 1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쭉 발효가 됐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 그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는 굿즈 그러니까 뭐 쉘터나 이런 건 논외로 하고 그 당시 해외에서 수입 물건 가격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공식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관세 정책이 그 본격화되는 시점인 어 2018년 8월 달부터 그해 연말 내지 1월 달까지 굉장히 좀 높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번에도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 바로 시작하자마자 트럼프 정부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외 수입하는 물건 가격에 약간은 인플레이션 쪽 영향을 일시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의 견해가 맞물리면서 좀 강하게 보고 세 번째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결국은 이민 정책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한 2000년 2020년 이후에 최근 한 4-5년 동안에 미국의 레이버 서플라이가 노동 공급의 90% 이상이 이제 해외 이민자로 커버되었는데 어쨌건 간에 그 사람들을 확 이제 조이게 되면은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싼 저임금의 노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숏텀으로는 인건비가 약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 가지 정도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 압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3 가지 요인 자체가 첫 번째 계절성은 1 분기 지나면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도널드 트럼프 관세도 보면은 그 당시에 초기에는 살짝 떴는데 정확하게 5 개월 지난 2019년 1월 달부터는 물가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PMI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구조라서 고런 경제 부정 영향이 더 세지면서 약해지는 거고 세 번째 웨이지 그레스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게 기업 측면에서는 저임금을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라핏 마진 기업 이익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와서 어쨌건 간에 인건비를 받아서 미국의 소비 리테일 세일즈를 활성화시키니까 컨섬션을 키워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빠져버리면은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웨이지 그로스도 조금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의 마진도 좀 꺾이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소비도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빠져버리니까 꺾이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인제 좀 시간이 흘러가면 중기적으로는 네거티브를 주지 않을까. 뭐 사실 그래서 결론은 좀 길었는데 결국은 숏텀 인플레이션 중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경제의 다운워드 프레셔가 더 커질 거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 강조 다시 한번 하지만 마경환 대표님 작년 말에 출연하셨을 때 보셨던 뷰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음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특히 인플레이션은 어쩌면 1 분기 정도까지는 자극할 여지가 있지만 음 2 분기부터는 또 양상이 달라질 수 네. 있다라는 의견도 음 좋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네. 접근입니다. 한 가지 제가 포인트를 좀 짚어 드리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트럼프의 취임은 1월 20 일이잖아요. 그리고 2월 28일 날 발표된 PCE 물가 상승률은 1월 PCE입니다. 1 그쵸. 월 물가입니다. 음 근데 당연히 1월 20일 날 취임했으니 그 1월 물가는 트럼프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근데 2월 말에 발표되는 1월 물가 데이터를 보면서 분명 물가는 자극될 수 있어요. 특히 왜 그러냐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대대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사재기 열풍이 그쵸.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PC는 더군다나 소비 지출 물가니까 그게 더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1월 물가를 보면서 2월 말에 그 데이터를 마주하면서 '어 이거 트럼프발 인플레야.' 이렇게 또 간주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다. 그래서 근데 오해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PCE 발표를 앞두고 또 시장이 긴장되어 있다. 그런 것들도 좀 가늠하시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주제가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 이 예. 대주제에 있어서 네.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죠. 그쵸. 우려감이 1 분기까지는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네. 그래서 뭐 네. 저는 인제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표현이 그런데 미니 인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의 음. 여지는 있는 거 음. 아닌가라는 얘기고 사실 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채권 금리가 통상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골드한테는 되게 좋은 거고 네. 채권 가격에는 안 좋은 거니까 원래 반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금리가 뜨게 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음. 최근의 양상이 약간은 스태그플레이션처럼 가고 있는 거죠. 물가는 여전히 좀 높게 잡혀 있는 반면에 뭐 컨슈머 센티멘트라든가 이게 좀 리테일 세일즈가 좀 꺾이면서 경제는 둔화된 느낌인데 음. 물가는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건 국채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 네. 나눠 예. 보겠습니다. 제가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한 2년 전인데요.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음. 이게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정의에 부합하려면 쉽게 말하면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밑돈 채 1년 정도 지속되고 음.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목표 물가를 상회한 채 1년 동안 같이 지속되는 이런 현상을 좀 정의에 부합하는 스태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음. 예를 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정의에 부합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아니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아직 안 잡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각종 발표되는 지표들이 체감적으로는 '물가는 더 고조될 것 같아. 경기는 더 악화될 것 같아.' 하는 공포감이 반영된 심리적 현상. 그래서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거든요. 그리고 대표님의 표현을 굳이 영어로 바꾼다면 마일드 스태그플레이션. 예. 네. 슬라이트 스태그플레이션. 예. 예 이런 게 결국 비슷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이 공포감이든 실제 스태그가 오든 그 공포감이라고 일단 가정하더라도 물가에 대한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번째 중요한 판단이 경기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도 정말 경기 침체 공포감만 올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미국 경제가 뭔가 소프트 랜딩이든 뭐 뭔가 랜딩하는 형식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 뷰가 먼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추세 때문에 사람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물가가 뭐 절대 높은 게 아니라 물가가 숏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는 좀 올라가는 트렌드고 네. 반면에 경제는 나쁘지는 않은데 물가 경제는 둔화되는 추세다 보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보면 이게 지속되면은 결국은 종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두 가지 변수를 얘기를 했어요. 물가와 어떤 성장의 이쪽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물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올라가서 물가가 굉장히 다시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야 될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오히려 좀 그렇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올라가다 다시 꺾일 거라 보는 거고 네. 반면에 경제 관련해서는 약간 하방이 전 열려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 결국은 우리가 도널드 행정부가 아니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가 어떻게 경제를 운영하냐에 따라서 네. 소프트 랜딩이 될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우리가 요즘은 또 하드 랜딩을 표지 않고 로프 랜딩을 하더라고요. 예. 거칠게, 예. 거칠게 하드 우당탕탕. 예예.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요 두 가지를 다 놓고 우리가 좀 상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예. 어쨌든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만큼 5.5% 까지 금리를 인상했었으면 그리고 관세 전쟁이라는 강한 카드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어느 정도 스크래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를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 뭐 컨퍼런스 보드에서 그쵸. 나오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음.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를 확인할 음. 수 있는 PMI 지수를 보는 그쵸.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심리 지표거든요. 그쵸. 아직 2 월까지의 혹은 2-3월 정도의 경기 지표를 확인한 건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실물 경기 지표를 명시적으로 받아든 건 없어요. 근데 심리 지표가 어쨌든 꺾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좀 생각보다 미국 경제도 좀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감이 이미 반영됐고 그게 주가를 좀 조정시킨 역할을 상당 부분 했습니다. 거기에 중국발 AI 전쟁 네. 요것이 한 예. 몫을 한 거라고 예.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예. 현상들을? 최근에 보면은 방금 이제 교수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리테일 세일즈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대다수가 센티멘트 얘기죠. 네. 센티멘트고 특히나 미국 자체가 미 이코노미 얘기할 때 우리가 컨섬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섬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들의 어떤 센티멘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데 최근 주가가 흔들리고 이렇게 뭐 했지만은 사실은 팩트를 뜯어보면은 실제 데이터가 그런 게 아니라 저스트 심리 상태만 얘기한 거고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감이나 이거는 실제 리얼 데이터가 꺾인 시점이 진짜 본 게임이 되는 거고 아직은
저스트 그냥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과연 인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최근에 꺾여 내려가는 게 '자 트럼프 이대로 그대로 밀고 가시면은 문제가 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대다수의 군중들이 판단하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캇 버센틀필드한 재무부 장관이란 친구들이 잘 매니지한다고 하면은 네. 소프트 랜딩이 되겠지만은 소비자들이 현재 우려한 방향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일정 꺾일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이건 현재 움직이는 거는 전혀 본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려감의 차원이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연준 내 금리 인하가 금년에 지금 마켓에 형성돼 있는 건 한 25p 정도였다가 최근에 며칠 사이 움직이니까 선물 시장이 약간 더해서 조금 더 있지만은 사실은 항상 얘기지만 결국 연준은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뭔가 그 포워드 루킹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아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선제로 하자.'는 고 기대하면 안 되죠. 저는 이번에도 또 비슷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이런 인제 정책의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 노동이든 뭐든 간에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내릴 개연성도 꽤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은 사실은 시장은 그때 진짜로 지금 움직이는 거고 네. 최근에 있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워밍업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또 채권 투자 네. 바이블의 저자이시고요. 네. 이제 고정 댓글 이렇게 상단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국채 금리의 향방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기반이 돼야 될 것 음. 같은데 국채 금리의 요즘 움직임 네.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네. 사실은 뭐 네. 어려운 주제인데 그냥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여기 우리 김광석 교수님 구독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 견해가 그냥 제 개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될 수 없지만은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를 좀 어떻게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를 좀 도움이 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자 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일단은 물가는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물가는 높게 나오고 있는데 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가가 높게 나오면은 보통 인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가가 높게 나오면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보통.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 연동돼서 이렇게 보는 게 판단이 원래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어라? 근데 물가 데이터가 높게 나오고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 높은데 오히려 금리가 최근에 시장 금리 10 년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프레임을 보셔야 되냐면 제가 한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물가를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을 단기와 장기로 나눈다고 했을 때 단기를 우리가 대표 지수가 2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2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 내리고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2년 국채 금리는 뭐에 연동돼 있냐면은 미국의 FRB 금리에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미국 FRB 금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에 인제 연준에서 바라보는 건 현재 물가 우선순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웨이트 앤 씨로 지켜보자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당분간 못할 거란 얘기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하고 스톱한다고 하면 당연히 단기 금리도 안 내려가는 거죠. 이건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자 제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어떤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고 했는데 시장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결국은 이렇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브레이크를 안 풀면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데미지가 더 많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 못 드리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미국의 모기지 금리나 미국의 오토론이나 미국의 크레딧 카드 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영어로 딜링쿠언시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데이터 월간 데이터를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해당되는 신용카드 대출 금리나 오토론 대출 금리나 모기지 금리나 이런 모든 금리가 계속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들이 계속 이제 버티다 지금 쓰러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되는 걸 풀어줘야 해결되는데 뭐 최근 어쨌건 간에 이 도널드 트럼프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좀 약간 더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브레이크를 풀어야 될 때를 못 푼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 금리는 말 그대로 연준 금리에 민감하지만은 10년 국채 금리는 기본적으로
향후 경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금리도 일정 부분 10년 국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미국의 중장기 이코노미 아웃룩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전망은 단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중장기적 경제 전망은 중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는데 인제 10년 국채 금리를 쪼개면 두 개로 쪼갤 수 있는데 하나는 실질 금리와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요 두 가지의 부분을 좀 다시 쪼개 보면은 네. 최근에 보면은 전체 명목 금리 떨어졌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거의 안 떨어졌어요. 그대로 유지가 네. 되고 있는데 실질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네. 실질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어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한 말씀 좀 더 드릴게요. 네. 뭐냐면은 미국 국채 10 년짜리는 개인들이 결정짓는 게임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뭐 이렇게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매크로에 정통한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가격을 좌우하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가 빠진다는 건 그만큼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이 계속 있다는 거를 나오는 구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최근에 어떤 물가가 좀 올라가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금리 내려가는 요인은 그럴 거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가 이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사하냐에 따라서 잘 하냐 아니면은 좀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국채 금리가 더 내려갈 여지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가 스캇 퍼센트를 시장이 너무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스캇 퍼센트가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낮게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별로 안 믿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인제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2 기의 어떤 정책의 재무부 쪽의 정책의 가장 귀결점은 뭐냐면은 시장 금리가 낮아야 모든 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미국 10 년 만기 국채 금리를 잡아야 되는 더 확실한 명분이 있고 그러면 명분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그 금리를 내릴 방법이 있니? 물가가 있으면은 사실은 방법은 노는 재무 당국자 입장에서는 정책 카드는 꽤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이게 이 국채 금리가 결정되는 그 논리를 봤을 때 반드시 기준금리 혹은 물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그쵸.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믹스해서 국채 금리를 정말 마법처럼 결정되는 그런 논리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네. 여러분들이 정말 거시경제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여러분이 스스로 연준 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라. 좋네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 스스로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금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어떤 금리 수준이 맞을지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번 FOMC 때는 이번 금통위 때는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전망해 보시고 그러니까 뭐가 맞는 금리고 그리고 그 전망도 해 보시고 그 전망이 맞았다면 혹은 틀렸다면 오답 정리를 해 보시고 그게 거시경제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쵸, 생각을 저는 그쵸. 예. 하고 예.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국채 금리를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역시 인플레가 불안하다. 인플레가 불안하게 움직인다. 스티키하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금리 인하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돼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말씀을 길게 해 주셨습니다만 짧게 하나로 본다면 어쨌든 미국 경제가 레벨 다운 되지 않을까. 아 하드 랜딩이든 뭐 로프 랜딩이든 뭔가 랜딩하지 않을까 하는 10 년물 국채 금리나 이런 장기 금리는 미국의 펀더멘털 그 자체를 그쵸. 보여주다시피 맞습니다.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물가적인 요소보다 경기적인 요소에 따라서 조금 더 국채 금리가 조정되는 모습이다라고 일단은 그림을 그려 볼게요. 네네. 말씀을 제가 네.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 네네. 그러나 여전히 미 재무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종지를 잡기가 네. 어려우니까 사실은 전망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그쵸.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국채 금리가 기준 금리의 향방과 단기적으로는 따로 놀더라도 어쨌든 이 기준 금리에 수렴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 예. 부분 예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러면
지금 어찌어찌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결정짓는 그 수장은 파월이고 기준금리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시하는 사람은 그 수장은 트럼프라고 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물가 여부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수장은 금리 결정자는 파월이지만 금리를 결정할 수 있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하는 물가를 안정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트럼프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나 반드시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네. 취임사 때 선언했고 그게 첫 번째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의 영원히 버릴 수 없는 하나의 정책 기조가 제로금리 환경을 만들겠다. 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는 트럼프가 잡는 것이고 음. 그리고 트럼프가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 환경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음. 의외로 지금 인플레이션 공포가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안 나타나면 네. 지금 우려하고 있는 금리 인하 멈췄다라는 생각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 시나리오를 그리거든요. 그쵸. 이 근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대표님의 해석을 여쭙겠습니다. 근거 중에 하나가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짧게 하나가 연준 위원들의 공통된 발언이 그리고 트럼프의 공통된 발언이 FMC 회의 성명서상에서 공식 의견이 뭐냐면 관세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 그 관계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 3월부터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관세 전쟁에 따라서 인플레를 단기간이라도 자극할지 아니면 초창기부터 인플레 자극이 없을지는 3, 4, 5, 6월 동안 지켜보고 금리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부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켜봤는데 인플레 자극 안 음. 하네라고 하면 시장의 움직임이 또 급격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쵸. 뭐 말씀 주신 대로 연준은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 그러니까 노동과 물가인데 어쨌건 간에 인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최근에 노동이 어쨌건 간에 당분간은 바로 급전직하로 실업률이 바로 점프는 안 할 환경이 되어 온 상황이 물론 긴 그림에서 노동 시장이 계속 악화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지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금리 그러니까 노동 시장 실업률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고 미국의 연준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여기 안 쳐다보고 물가만 좀 쳐다볼 수 있는 여건이고 근데 물가가 어쨌건 간에 이제 결국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정책의 어떤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이 웨이트 앤 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교수님. 그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이미 그 뭐 채권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또 GB 투자자문 또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이번에 채권 EMP 펀드 예. 또 런칭하셨잖아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예. 되게 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지고요. 사실은 인제 뭐 이게 3월 달에 인제 출시 예정이고 뭐 네. 근데 뭐 그냥 제가 그 상품이 나온다는 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독자님한테 제가 그 안에 실제로 투자를 할 때 좀 팁을 좀 아 가져갔었으면 네 좋겠다는 네. 차원이고 제가 그 채권 EMP 펀드라는데 채권 EMP는 뭐냐면은 국내 상장 채권 ETF에다가 이렇게 여러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구독자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미국의 중장기 채권 ETF만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또는 어떤 분은 또 한국 국채만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 경제에서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채권 중에서 미국 주식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시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투자하십시오. 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예. 말이냐? 우리가 보면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와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래 스탠스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매력적이다. 그때 네. 너무 기억나요. 네. 교수님 네네. 이거 불행한 얘기인데 예. 채권 경제가 투자 관점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굳이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가지 않고 주식 투자로 태평양을 건너가지 않고 한국에서 투자 유망한 게 있다. 그건 바로 주식이 아니라 네. 채권이라고 채권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말씀드렸는데 근데
한국에 대한 견해는 동일합니다. 한국의 견해니까 중장기적으로 저희는 잠재성이 떨어질 걸 보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매력적인데 문제는 한국 채권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한테 불편한 건 뭐냐 금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이자 수익이 너무 낮은 레벨인데 장기적 가격의 전망은 매력적인데 아무튼 금리 너무 낮다는 게 불편하고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자는 한 4% 중반이 나오는데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뭐 그래서 가격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한국과 미국의 장단점이 딱 보완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나라를 적절하게 잘 투자를 하면 좋은 투자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컨셉에서 이제 한국과 미국 국채를 동시에 투자하면서 저희가 저기 판단하는 뭐 그런 채권형 펀드를 이제 3월 달쯤 출시를 하게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펀드 좀 기대 많이 하겠고요. 네. 어 제가 여러분들께는 채권 투자 바이블이라는 그 책 그리고 지비 투자자문 네. 그 회사 링크 이 예예. 두 개를 네. 고정 댓글 상단으로 올려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찾아봐 음. 주시면 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에 대한 논의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논의를 살짝 시작을 했는데 한국 경제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초유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 5-60 페이지 됩니다. 이 보고서에 참여한 한국은행 연구 인력이 50 명이 넘습니다. 음 음. 예.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매 눈으로 뜯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한 음. 것은 거짓이 아니라 정말 사상 초유의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전망이 한국 경제의 1.9% 였거든요. 11 월에 전망했던 것이. 그리고 2월 말에 제시했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 입니다. 그럼 1.9에서 1.4%로 조정한 것은 0.4% 포인트 인하인데 이 0.4% 포인트 하향 조정은 우리 한국 경제 역사상 이 조정폭이 더 컸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상 초유의 수정 전망입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에 예를 들어 0.3% 포인트 조정한 적이 있었겠죠. 0.2% 포인트 조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장률의 레벨이 높았었어요. 그쵸. 이 말씀을 드리면 100 킬로그램짜리 몸무게의 사람이 95 킬로그램으로 줄어드는 것과 50 킬로그램짜리 빼빼 마른 남자가 5 킬로그램 줄어드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쵸. 기여도 면에서. 그러니까 1.9% 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건 그 숫자 절대적인 값만으로도 사상 초유의 조정이지만 그 의미는 더 심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2023년 전망할 때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부분 설명드리면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80년 IMF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그 네 번을 제외한 가장 낮은 성장률이 23 년이었습니다. 음. 1.4. 음. 그리고 25년 또 1.4에 준하는 1.5를 전망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사상 초유에 해당되는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경제가 1% 성장세에 진입했고 한국은행 총재는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우리 기초 체력이 그러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고 또 게다가 교수님이 워낙에 그쪽에 정통하셔서 아닙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그냥 그 채권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고 하면은 제가 12월 달에 말씀드린 거와 100% 똑같습니다. 네. 뭐냐면은 채권 관점에서는 한국은 너무나 매력적인 나라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채권이 매력적이려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다 낮다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성이죠. 음. 추세성으로 한국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될 여지가 있는 거고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금리는 계속 밀려 내려가는 구조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는 인제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저는 추세성을 간다는 게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냥 한국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채권 네. 투자자 관점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은에서 1 그러니까 2.2에서 1.9
1.5를 떨어뜨렸는데 상황에 따라서 1.0 근처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고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외부 강의를 좀 하려고 최근에 인제 해외 채권 강의를 좀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인제 국내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정말 너무 높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인제 요즘 브라질을 좀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서 브라질 경제와 중국 경제와 뭐 한국 경제에 따라서 미국과의 교역 관계를 좀 분석할 일이 좀 있었는데 제가 약간 데이터를 보면 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한국이 수출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1 위고 이제 미국이 2 위인데 한국의 무역 흑자 규모로 보니까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미국 시장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7 위, 8위 정도의 교역 파트너고 음.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과연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방이고 맹방인 캐나다마저 저렇게 거칠게 다루는데 네. 한국은 우리가 자체는 또 취약점도 있지 않아요. 네. 취약점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어떤 파고를 잘 대처할 건가 저는 쉬워 보이지 않고요. 음. 좀 다른 얘기지만은 저는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지금은 많은 분들이 관세에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미국의 금융시장은 뭐에 결정될 거냐 보면은 저는 미국의 재정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근데 이제 미국 재정 정책이라 함은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돈을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돈을 찍어서 경제를 프로모션했던 국면인데 공화당 쪽은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고 돈을 아껴가면서 하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버먼트 스pen딩을 줄이는 방향일 텐데 그런 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큰 기조가 제가 보면 지금 도지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 보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특히나 재정적 정책 축소 역할이 중요한데 그 축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방비 감축이거든요. 네. 그 국방비 감축이 원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말에 보면은 6,500억 달러인데 지금 9,700억 달러 정도예요. 거의 네. 50%가 점프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전화해서 이번 주에 또 타결될 수 있다면서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그러면 우크라이나 종전시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 해외 주둔군 비용을 줄일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도 최근에 자료 보면 그 평택에 있는 미군 캠프가 전 세계 제일 크더라고요. 주둔군 인원이 제일 많은데 그러면은 그 스 지금 전에도 뭐 우리 기존의 그 방위 부담을 10배 이상 늘리겠다고 한 건데 그게 저스트 블러핑이 아닐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그 모든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친 어떤 프레셔에 잘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상당 부분 일정 부분 현재 예상보다 더 위축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앞에 제 모두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경제전망 보고서를 제시했지만 그 1.5%는 이제 여러 시나리오 중에 중립적 시나리오로서 제시한 것이고 부정적 시나리오일 때는 뭐 1.4나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이미 제시를 해 음.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말씀 표현대로라면 어떻게 거칠게 한국을 대할 것인가에 음. 따라서 그 충격은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가장 그 극단적인 경우는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지만 한국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때리겠다. 음. 이거 무섭거든요. 이거 네. 왜 무섭냐? 그냥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봐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20%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하면 한 15% 됩니다. 그러면 35%의 수출액이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이에요. 근데 그냥 이건 수출만이 아니라 전 반도체 대기업이 있다면 거기 앞단에 있는 고구마가 있다면 고구마 줄기에 달려 있는 다른 고구마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수 경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이게 정말 어떻게 하쉬하게 우리 한국을 예. 대할 것인가. 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 정부가 정말 기민하게 외교적인 협상력과 또 수출 협상 대응력을 좀 발휘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금년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 돼요. 올해보다 내년이요. 예예예. 내년이 더 걱정이 좀 되고 어떤 면에서 그게 어쨌건 간에 이제 우리가 금년 그러니까 이런 인제 뭐야 지금 순차적으로 이제 앞에 놈부터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글쎄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금년 한 중반 정도 나올 거고 예를 들면 제가 트럼프라면은 아직 한국의 리더십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거고 네. 다음 리더십이 왔을 때 그 리더십한테 청구서를 딱 들이대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아마도 본격화 이게 우리가 그 관세 이슈들이 한 여름 전후에 본격화 이후에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떤 그 충격파가 몇 달이 그러니까 어떻게 금년만 연말로 치자면은 뭐 한 반년치나 뭐 요 정도의 성적표겠지만은 이제 내년이 넘어가면 완전히 한 1 년치 성적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면 생각보다 충격파가 더 클 여지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더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지금 뭐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 경제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다가 혹시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그러면 이 타이밍 놓치는 게 지금 효과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차를 가지고 내년 정도에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 오히려 더 내년 정도 성적표가 더 뭐 개인적으로 우려가 된다는 점 개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하고요. 상당 부분 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캐나다나 멕시코를 대할 때도 "관세 때리겠다."라고 해 놓고 만약에 너네들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러면 "관세 면제해 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약간 관세로 먼저 으름장을 내걸고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뭐 "수출입 뭐 교역하지 마라." 이런 컨셉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게도 "자동차, 반도체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해 놨다가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에게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 부품 공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제외시켜 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한국 경제는 뭐 정말 충격적일 수 그러니까 제가 있거든요. 트럼프를 보면서 '아 저 양반이 정말 비즈니스맨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은 네. 둘이가 거래 교수님하고 저 비즈니스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먹어야 될 게 100 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먹을 거를 최대한 다 줄여야만이 네. 동일 악수를 해 주는 구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무역자가 굉장히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저걸 제 그냥 개인적 견해지만 그걸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아. 입장에서는. 어. 상대방 딱 먹어야 될 거를 우리는 이만큼 적자 여기는 이렇게 흑자 어떤 형태라도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거나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클리어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와. 정말 그렇게 될 경우 진짜 한국 경제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보다 더 빨리 1%대 성장세로 진입을 했는데 그리고 이 23, 24, 25 년간의 정말 이 저성장 고착화된 우리 한국 경제를 봤을 때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등장했지만 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나 한국은행의 장기 전망이나 이런 걸 다 보면 정말 그 어떤 나라보다도 1% 초 혹은 0%대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정말 하나의 목소리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전망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게 됐잖아요. 이제 너무 속상합니다만. 제가 이제 네. 제가 2월 초에 이제 딸을 좀 만나러 갔다 왔어요. 딸이 싱가포르에 있는데 네. 27 입니다. 네. 27 인데 SNS 광고 회사를 다녀요. 미국 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다. 경쟁력을 앞으로 우리가 살려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그러니까 저출산이 너무나 구조화되고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것 이슈고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우리 노동 시장이 너무 경색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인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젊은 분들은 좀 불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한국은 9 to 6가 너무나 클리어하잖아요. 네. 근데 제 딸은 싱가포르에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야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근도 많이 하고 이 친구들은
나중에 되면은 그만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프로모션이 돼 갖고 또 좀 더 나은 자업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동 시장이 굉장히 좀 경색이 되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어. 이게. 이게 우리가 뭔가 성장을 바이탈라이즈 시키려면은 누군가 구성원이 전부 다 으쌰으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경제를 떠나서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9 to 6 딱 칼같이 퇴근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와 이렇게 해서 우리 추세를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딸하고 내 얘기하면서 싱가포르하고 비교했을 때도 '과연 우리가 싱가포르를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음. 가능한 환경일까?'라는 걱정이 좀 사실 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딸입니까? 친구입니까? 죄송합니다. 농담스럽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경환 대표님하고 네. 긴 시간 대담을 나누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 흐름 좀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경제 지금 경제의 판단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흐름 뭐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 아무래도 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음. 중립금리보다 음. 한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더 낮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쵸. 그죠? 그쵸. 그러니까 예. 그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보시지만 사실은 그 기준금리에 예. 수렴하거든요.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 보신다면 예. 한국은 더 미국보다 낮은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이렇게 1.75% 포인트 나 있는데 이 나 있는 것을 격차가 나 있는 것을 용인하는 체제다. 그러니까 좁혀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지만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가 높은 체제로 가기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어렵죠. 어렵다. 그쵸.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중립금리.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하는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예. 적정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 금리라 함은 글쎄요. 이게 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 그쪽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백그라운드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페이퍼를 읽습니다. 네 페이퍼를 네. 읽사는데 제가 이제 해외 자료나 이런 걸 자료 보면은 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중립금리가 한국이 0.5 에서 한 1% 정도 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음. 지금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 미국은 사실은 좀 설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전에는 한 3% 전후에서 최근에는 3% 후반 내지 한 4% 정도 보는 그렇죠. 거 견해를 갖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4%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미국 입장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립금리라 하면 보통 중립금리가 중장기로 이렇게 경제가 어 뭐라고 하나 과잉도 아니고 과소도 아닌 정도 레벨을 맞추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4%는 좀 높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4%라 하면은 보통 거기에 그게 국채 금리나 정책 금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가상 금리를 얹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어떤 각종 대출 금리나 뭐 이런 금리로 보면은 그러면 그게 5% 6%가 되는데 과연 미국인들 입장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워낙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안 됐지만은 결국은 모든 게 항상 이제 평균이 수렴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M7 주식 같은 경우도 지난 몇 년 동안에 뭐 엄청나게 연 30% 40% EPS 증가가 있었지만 최근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수렴하게 돼 있더라고요. 향후 몇 년 동안에 한 10에서 한 15% 정도 어닝 증가율이 슬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은 한 3%한 중반 정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대표님의 이 중립금리에 대한 견해 그러니까 여러 페이퍼 리서치를 통해서 체화시킨 그 중립금리에 대한 견해가 이렇다라고 일단 가정해 보면 미국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준금리가 4.5고 4.5에서 3.5로 음. 1% 포인트 인하를 향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죠? 네. 2026년까지 예 대략. 맞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2.75%인데 대략 한 보수적으로 봐도 1% 수준의 중립금리 기준금리를 향해서 네. 인하해 나간다고 보면 한국은 약 1.75% 포인트의 금리 인하 절차가 더 남은 거고 미국은 1% 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절차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숫자적으로 뭐가 맞다 틀리다라는 네네. 논의가 네.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흐름을 컨센서스로 가져가시면 참조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한테 하나만 더 첨언한다고 하면은 네. 예를 들면은 미국의 어떤 아까 3.5라고 하면 한 1% 정도인데 그거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이라고 하죠. 예. 기간이 아까 한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 한 26 년까지는 27 년까지를 봐야 되는 거고 한국은 쪼끔 더 호흡을 더 길게 그렇죠. 예. 봐 주고 예. 참조하십시오. 좋은 네. 말씀이십니다. 2026 년까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게 하향안정화 된다. 그럼 이제 어쨌든 채권 전문가로서 또 GB 투자자문 대표님으로서 또 채권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의 저자로서 채권을 그동안 오래 다루어 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총망라했을 때 네. 여러분께 투자 조언 "이렇게 어. 하셨으면 어. 좋겠다."라는 한 말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뭐 항상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라는 게 제일 힘든 힘든 건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김 현재 경제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좀 알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희망하는 거 말고요. 그냥 팩트가 추세가 어디로 가는지를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각국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은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던 걸 브레이크를 풀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달리 말하면 경제가 뭔가 지금 계속 슬로우해지고 있다는 게 팩트죠. 그러면 슬로우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채권 투자라는 게 이전에 우리 좀 뭐 성과가 안 부진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지난번에 동일하게 너무나 좋은 현재 필요한 자산이고 그리고 근데 마 대표 아직 금리 안 떨어지잖아. 그 이제 근데 오히려 그거는 우리가 투자하기에 진입하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 호흡만 좀 길게 하시면은 채권 투자는 너무너무 편합니다. 네. 우리가 너무 장기채 ETF를 하다 보니까 1 개월, 3 개월, 6 개월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은 호흡을 보시면은 너무나 긴 편한 투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좋은 투자는 성과가 30% 50%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고도 편안하게 주물 수 있는 게 좋은 투자입니다. 채권은 그렇게 투자하셔야 네. 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 투자 조언까지도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어떤 채권 투자 매력도가 좀 높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그런 면에서 아까 중간에도 강조해 주셨듯이 뭐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를 좀 혼합한 그런 펀드 방식 그것도 이제 3월 초에 런칭하신다고 하시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조해 봐 주시길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출연해 주셔서 거시경제에 관한 토론 진행해 주시고 투자 조언도 주셨는데 오랜만에 출연하신 오늘 소감 말씀 오늘 네. 어떠셨는지 여쭙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교수님 채널에 출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 아 예 네.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음. 이전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운영하고 상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깊이는 좀 제가 약해요. 단지 아유. 이제 제가 깊이가 없는 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메이크업 하는데 오늘 또 제가 좋은 선생님을 뵌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네. 감사하고요. 제가 저야말로 참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고 거시경제 주제로 이렇게 깊이 있게 긴 시간 대담을 나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정말 훌륭한 토론자로 자리해 주셔서 저도 마음껏 깊게 또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고 또 저 역시 너무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저희가 체감한 그런 체감 똑같이 느끼셨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